최근 공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공군 내 피해자가 또 있다, 공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감추고 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훅 인터뷰에서 고민해보고 있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더웠어요. 덥죠. 뜨거운 날입니다. 어디서 이 더위 식히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얼음이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자, 백신 후기도 들려주십시오. 3012님께서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기자님 자녀 백신 티켓팅 성공 좀 하게 해달라고 비는 건데 아직 성공 못하셨습니까? 제 기도발이 아직인가요? 얘기하는데 아직 성공 못했어요. 아이고, 아직 못했습니다. 부럽습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 어디서 뭐하면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지 사연도 알려주세요.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추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677명입니다. 엿새 만에 다시 600명 확진자인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700명이 넘었으니까 지난주보다는 다소 줄어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서울의 경우 이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최근 서울 일대 노래방에서 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에 노래방 종사자가 39명에 이르는데요. 네. 서울시는 모든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네. 노래는 좀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출범 3개월간에 646건, 약 2,800명을 수사해서 20여 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명 구속했습니다. 네,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 등이 포함됐고요. 네. 이 중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별도로 기획부동산업자 등 14명을 구속했고 몰수 추징 등 이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908억 원 정도에 이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45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였고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서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유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성역 없이 수사해서 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요. 네네. 온라인 수업합니다. 그래서 학력 격차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고2, 중3 학생의 일부를 표집으로 해서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평가를 했는데 해봤더니요. 네, 지난해 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3의 경우 국어 과목에서 보통 이상인 학생 비율이 2019년엔 82.9%였는데 지난해에는 75.4%로 7.5%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8.7%포인트 줄었고 또 고2는 이 국어에서 7.7%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7, 8%다 떨어졌네요. 네, 이 반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이 중3 국어의 경우 2.3%포인트, 중3 영어는 3.8%포인트 올랐고요. 고2 국어는 2.8%포인트, 수학은 4.5%포인트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기초학력은 약간 떨어졌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다른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철학적으로 조금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하는데 책도 좀 읽고 취미도 좀 키우고 그런 교육도 조금 권장하는 게 코로나 시대에 또 맞는 것도 같고요. 네, 아무튼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가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오늘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논란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도 한마디 했네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최근 그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서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당 소속 공직자들의 성추행 관련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 불일치의 문제였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말했고요. 예. 그러면서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과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준비팀을 꾸릴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계속 나옵니다. 보도가. 네,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인사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캠프 조직 구성 초안을 페이퍼 형태로 보고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조직 구성상 필요한 업무와 걸맞는 전문 인력 등이 리스트업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대선 캠프 위치로 서울 종로와 광화문, 여의도 일대를 알아보는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도에서는 또 윤석열 전 총장 측 인사라는 사람이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캠프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측 인사는 몇 명이에요? 측 인사라는 이름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배영숙 님이 언론들이 좀 미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검사를 대학마마 만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검증된 바 없는 검사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디 갔는데 네. 사람들이 쳐다봤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활보했다고. 그럼 자연스럽지. 그러면 거기에서 위화감이 전혀 없었다고 그걸 보도하고 있어요. 네네. 정상근 기자 위화감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누구 다른 사람 만나면? 아니 뭐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좀 있어요.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요. 네네. 보아님께서 정상근 기자 백신을 예약한 자의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얘기합니다. 네. 네. 마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러움이 좀 느껴지나요? 네네. 네, 많이 느껴지죠. 네.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수님이 주진우 진행 매끄러워졌어. 초심을 잃었어. 얘기하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경영진과 오찬을 함께 했어요. 네, 최태원 SK 회장, 정의성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로 초청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오찬은 4대 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44조 원의 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교에 기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기업들이 앞장서 가면 이 중소 중견 협력 업체들도 해외에 동반 진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부품 소재 장비가 수출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얘기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얘기 더 많이 나오네요.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 제목에 이재용 사면 건의될까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건의될까? 그리고 건의했다? 어떻게 할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별다른 근거도 없이 4대 기업 대표를 만나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네.
뭐 비공개 회담에서는 있었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이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 얘기를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라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네,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도 만났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50여 분간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제 고검장, 검사장들로부터 이 김호수 총장이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라면서 이 장관에게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협의를 위해서 내일 이 박범계 장관과 다시 한번 만날 계획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김호수 총장은 회동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며 박범계 장관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해야죠. 얘기 계속 잘 해야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가 입건됐어요. 네,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네.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이용구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삭제했다고, 이분이 뭘 잘못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 이용구 차관이 지난해 11월 그 A씨에게 폭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택시기사 A씨가 이를 실행했다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합의금 1,000만 원이 오갔다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 없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뭐 보통 이 폭행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네. 게 맞습니다만, 네. 근데 이 대중교통을 운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처벌 의사가 없이도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택시기사의 증거 인멸 혐의 입건은 그 이용구 차관도 같은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어제 전해드린 대로 해당 사건은 이 공군 20전투 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이 술자리에 불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공군에서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군의 대처가 너무 아쉽다고 하기는 부족합니다. 이 2차 가해가 계속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MBC에 따르면 공군이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연결을 시켰는데 이 뒤에서는 집요한 회유와 합의 종용을 했으며 국선 변호사는 사건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군에서는 이토록 성추행 사건이 계속되고 계속 덮이는지, 어디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니만입니다. 저기 서아프리카인데요. 네네. 그 바다에서 한국인이 또 피랍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쯤 이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어선이 이 납치단체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배에는 모두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한국인 선원 4명 그리고 다른 외국인 1명 등 5명이 피랍이 됐습니다. 네. 선원들을 납치한 단체의 정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참치잡이 어선은 일단 한국과 가나의 공동명의 선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아프리카 기니만 근처에서는 10여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지난달 19일 이 가나 앞바다에서 참치잡이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 1명 등 모두 5명이 피랍돼서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간과 면밀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배송 일을 하던 분이셨죠? 네, 지난달 11일 이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배송 일을 하던 최은호 씨가 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분이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뇌사합 판정을 받았고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이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쓰러지기 전에 휴일도 없이 9일을 연속으로 근무했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를 오르내리며 쌀과 생수 같은 무거운 물품을 배송을 했고 이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어서 차에 빈 페트병을 두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하루 근무 시간이 최대 11시간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홈플러스 측은 한 달에 엿새를 쉬라라고 통보를 하고 있지만 이 계약한 물량을 맞추려면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고인 유족뿐만 아니라 이 다른 홈플러스 배송 기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 배송 기사들은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라면서 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거지 않습니까? 쉴 수가 없대는데 쉴 수가 없고 계속 일해야 되는데 쉬세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인의 유족에게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유족 측은 사과 없는 홈플러스 측의 이 뜬금없는 정규직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노동자 한 분이 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우님께서 주 기자님 초심 지키려고 일부러 말 더듬는다는 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6169님께서 군이 아직 7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식 분발 바랍니다. 그러면 군도 빨리 미래로 나아가야죠. 지금 어느 때인데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그 기회에 고치면 됩니다. 지금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분발하고 다 고쳐야 됩니다. 7206님께서 퇴근길 함께합니다. 유치원 교사라요. 전 1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부럽습니다. 잘 맞으세요. 이진주님께서 농사일 하시는 엄마한테 오늘 너무 더우니까 쉬시라고 했더니 며칠 후에 백신 맞고 나면 쉬실 거라고 하시네요. 요즘 제일 핫한 키워드는 역시 백신인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효정님은 오늘 저 백신 티켓팅 성공해서 맞고 회사 다시 들어가서 일하다 퇴근 중입니다. 근육주사라 약 들어갈 때 맞고 난 후에 10여 분 정도는 약간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나 괜찮아요. 간 병원에서 저 포함 3명이 자녀 백신 맞았어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김유정님. 6939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진우 라이브. 저는 아이 돌봄 전문가입니다. 이제 막 활동 끝났어요. 공군 중사 사건 이거 실한가요? 아직도 이런 사건이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자세히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뤄드리겠습니다. 김경태님, 포항 오도리 바닷가 앞에서 귀 쫑긋 듣고 있습니다. 오도리 바닷가는 아름답습니까?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작업 정체가 꾸준하고요. 본격적인 퇴근길 앞두고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에 교통량도 늘고 있습니다. 먼저 작업 정체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수리티 터널 부근입니다. 1km 구간 작업 여파받고요. 영덕 방면은 화서 2터널 부근 2차로에 비타면 보강 작업으로 뒤로 3km 속도 줄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문경세제 부근에선 오늘 오전부터 종일 2차로가 졸음 쉼터 설치 작업으로 차단돼 있었는데요. 지금도 문경 세제 부근 3km 꽉 막혀 있고요. 중부 내륙지선 대구 쪽 금호 분기점 부근으로 오후 교통량 부쩍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를 중심으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 요금소부터 8km, 일산에서 판교 방면 노지 분기점부터 11km 구간 정체되고 더 가서도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 일대와 광안터널부터 토평까지 10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공군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군 여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요.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군에서 회유하고 은폐하려고 계속 시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공군 내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인권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예, 오늘은 그 공군에서 그 우리 민간에서 얘기한 경찰이 있어요. 군대도. 그걸 네. 이제 헌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명칭을 바꿔서 군사경찰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군사경찰 소속 부사관이 여군들의 숙소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네. 불법 촬영들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여군들의 신체를 이제 몰래 불법 촬영한 것들이 이 발각이 된 겁니다. 이제 예. 처음에 이제 무단 침입했다가 발각이 돼서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그런 컴퓨터들을 뒤져봤는데 거기에 그 피해 여군들의 이름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런 불법 촬영물들이 그대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예? 그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피가해자 분리 원칙은 군대 내 성폭력 가이드라인의 가장 기본인데 예.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예. 앞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그 여군 하사 사망 사건도 피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거에 대한 책임도 좀 그 공군참모총장이나 군수뇌부가 져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은 일단은 피가해자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소장님, 예.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군, 경찰, 네. 헌병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었어요? 처리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 분리라고 하면서 정문 초소에서 일하던 가해자를 후문으로만 이동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후문으로 못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부대를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15년에 군에서 종합적인 대책 이렇게 내놓고 성범죄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냥 2차 가해 그냥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거 공범 역할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행하겠다 했지만 전혀 작동되지 않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해자는 그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인사 조치를 통해서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출이 아니라 이거 감옥 가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피가해자 분리가 우선 원칙이니까 네. 방출을 하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이것이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서도 구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타 부대에서. 네. 그러니까 우선은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위협 상태를 해소시키는 게 1차적 목표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부터 하는데. 네. 그래야지만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휘권자의 어떤 일벌백계 의지를 일사천리로 천명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군의 인하단결력이 전후회가 여전히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군대가 전쟁을 하면은 아군끼리 총질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베트남전에서 상관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그 상관들이 가혹행위나 구타나 이런 병영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하급자들이 상관을 향해서 총을 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 군에 이적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는. 아무튼 네, 이런 그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게 이 소속 부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문제는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가해자를 아직도 이제 구속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거 소속 부대장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소속 부대장이 책임지는 걸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위까지. 네. 정홍주님께서. 왜냐하면 2014년도에 윤일병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서 이 공분을 샀고 결국은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을 경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결국은 군이 사람을 죽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 군입니다. 네.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예. 정홍주님께서 매뉴얼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하네요. 얘기합니다. 1053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은 예, 있어요? 예, 매뉴얼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휘권자가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걸 점검하지 않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각군 총장들이 잘못한 거죠. 5526님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우리나라 군대는 기본도 안 되는 겁니까? 기본도 안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제발 기본을 지키세요 얘기합니다. 1053님은 군대는 언제쯤 바뀌는 걸까요? 전역한 지 20년 다 돼가는데 제가 군인을 다닐 때랑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네요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무마를 시도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혼인신고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우리 군 수뇌부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시해서 덮으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통상적으로 지휘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휘권자는 이것이 범죄라고 판단됐을 때는 곧바로 군사경찰에 그 상황을 알리고 적극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밑에서는 이제 무마하려고 이 상급자들이 대대장에 보고를 못하게 했어요. 예. 이거를 안 가족들이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대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대대장이 군사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가해자의 동료들이 군사경찰에 가서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전출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전출을 갔는데 전출 간 곳은 그렇게 전출 가면 소문 다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굴러온 돌 내지는 굉장히 문제 일으키고 온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군이 스스로 좀 인지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더 문제는요. 네. 코로나 방역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했고요. 그러면 안 되죠. 회식 자리에 술자리를 불러내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건 우리 딸이 3년 동안 군대와 비슷한 군사고등학교를 다녀서 정말 열심히 항공 관련된 일을 했고 그래서 어렵게 군인이 됐는데 난 이렇게 밤마다 불러내서 술자리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밤마다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었네요. 사건이 일어나고도 막 술자리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고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개념이 없네요. 개념도 없고 하여튼 인간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는 우리 딸로 이제는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15사단에서 벌어진 그 상관에 의한 그 성추행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유사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시점에 이게 재발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은 딸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지금 빈소도 차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현실에 시신이 있는 관 앞에 사진 하나 하고 꽃다발만 있어요. 예. 연일 가서 오세요. 아버님은 수술 때문에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7936님께서 군에서 이런 사건 생기면 진급할 때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을 덮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인사적 불이익이 있는데 이제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유죄를 받잖아요. 네. 일단 기소가 되면은 직위 해제가 되고 네. 그리고 유죄를 받게 되면은 연금이 자기가 넣은 것만 찾아가요. 국가가 준 거는 박탈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당연하죠. 네. 이분은 지금 감옥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가해자가 기혼이면 가족이 똘똘 뭉쳐서 구명운동을 또 해요.
그러면 군인 가족들은 또 같이 사니까는 끈끈하잖아요. 탄원서를 막 써줍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그 미혼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비혼인 분들이 많으면 이분들은 자기 편이 없는 겁니다. 약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가해자와 사건을 덮으려 시도한 군 관련자들 이거 엄정 수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됩니다. 이 지휘 계통도 다 수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공군참모총장께서 작년에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전에 지금 합참의장이신 원인철 그 대장이 공군참모총장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네. 공군에는 양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군 수뇌부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대요. 누가요? 지금 공군참모총장이요. 총장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냐 물어봤더니 네. 위원들이 얼굴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공군. 네, 왜냐하면요, 이게 취임 인사차 이런 위원들은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책임자이죠. 그리고 수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휘조언을 저희한테 해달라라는 귀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소통 구조가 다 막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4397님께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에 알지 못하게 이렇게 조용히 조치해야 피해자가 현실 복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안 돼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에서 다 문을 두들겼는데 네? 내부의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예.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고 피가해자 분리되지 않고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는 쫓겨 도망가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도 높고 하니까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건 군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시스템을 바꾸자고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있지만 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자신 없으면 우리 민간은 저희 부설기구에도 군성폭력 상담소가 있듯이 외부에 맡겨야죠. 외부에 피해자들에게 언제라도 전화해라. 네. 그러면 비밀리에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론에 알리는 것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조용하게 저희가 처리한 사건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네. 예. 김종민님께서 밥도 엉망으로 주더니 얘기합니다. 장병 급식 문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식 시스템에 대한 그 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식 시스템에 대한 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 없이는 계속 이 문제는 사진으로 국민들에게 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은 네. 기본적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인데 이 급식 체계는 학부모 단체와 교사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농협 이런 곳들이 이렇게 그 수급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군에 지금 네. 돈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을 점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군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니네 어떻게 급식하고 있니?라고 했더니 이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줄 수 없어라고 비공개 답변이 와요. 아이고 참. 이게 문제죠. 네.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병 밥 먹이는 게 무슨 군사 기밀이라고 맨날 기밀 그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사병들이 지금 그 작업 피로도 굉장히 높아요. 네. 새벽 4시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침 차려주고 정리하고 점심 준비하고 점심 차려주고 점심 정리하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차려주고 다음날 아침 준비하면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죽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는 끝이 없군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구제 방법이 없다는 시스템의 화가 치미네요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의 실체와 책임이 분명히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처참한 사건이었는데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
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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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겁습니다. 하디씨 오늘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네, 한 주가 금방 가네요. 금방 갑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금방 갑니까? 주진우 기자님 보고 싶어서. 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네, 여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인데요. 네. 방송이 다 됐어요. 여유가 있으면 문제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김병민 네. 위원이 여유가 있는 걸 보면요, 국민의힘이 요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닌데요. 네. 뉴스를 틀면은 국민의힘에 흥행되는 요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또 뉴스를 트니까 송영길 대표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갖고 있는 국민의 기대감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네. 네. 그 뉴스만 들으면 이준석 계속 나옵니다. 밤에는 그렇죠. 또 윤석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그러네요. 아, 네. 그리고는 백신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 두 분 맞으셨어요? 저 얀센 대상자. 민방위 마지막 키거든요. 민방위. 그래서 민방위가 이렇게 안 끝나나 했는데 맞았어요? 민방위 마지막 대상자로 백신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신청했어요? 얀센 백신 신청을 해서 6월 11일에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그렇게 백신을 공격하더니 김병민 이렇게 저런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지금 대한민국 6월 달이 아니라 한 2월 정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세요. 네. 맞게 돼서 김병민 의원. 우리 못 맞고 있잖아요. 주진우 기자랑 나랑 지금 못 맞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방위가 부럽긴 그러니까요. 난 민방위 예비군 다 제대했는데. 네. 네. 소병호님께서 10일 얀센 예약했습니다. 20년을 귀찮게 하더니 민방위 마지막 차에 얻어 걸려들 김병민도 좋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렇고요. 민주당의 표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 회고록 발간했고요. 사과를 또 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린다. 진보적 지식인으로 말과 주장이 삶에서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최소한은 해명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 사과를 보면서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난날 있었던 우리 정당의 어두웠던 모습들이 자꾸 스쳐 지나간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지? 하고 나면 이게 사과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이걸 사과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내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지난날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둘러싸고 있었던 보수정당의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국민의힘. 오늘 델리민주인가요?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쭉 봤어요. 와, 송영길 대표 이거 댓글 보면 상처받겠더라고요.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냐, 민주당의 당대표가 맞냐, 누가 뽑았냐를 도배하고 있는데 이제 포털로 넘어와서 뉴스를 보면은 아니 반쪽짜리 사과. 이게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송영길 대표의 전문을 읽어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사과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데 때리려고 할 때 어정쩡하게 피하고 나면 한 2대 잘못 맞고 처음부터 다시 맞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반쪽짜리 사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정말 지금 김병민 의원 얘기했듯이 내부적인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사과한 거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조 전 장관도 사실은 책에서도 그런 얘기
얘기를 했어요. 본인 도덕적 윤리적으로 분명히 비판받을 만하고 본인이 또 그게 비판받아도 달겨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논란의 거리도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특권 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와 다른 제가 분명히 그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이제 열심히 법원에서 이렇게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리고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태고 1심만 나온 상태니까.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 뭐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특권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렸다고 하면 이건 국민들이 볼 때 젊은이 볼 때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에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송영길 대표가 사과한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국민의힘이 그전에 했든 안 했든 이거하고 관계없이 민주당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하고 맞지 않는 부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사과하고 이번에 이제 왜 그러면 이번에 했냐면 이 책이 나오는 바람에 다시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과에 대해서 그 송영길 대표 얘기는 취임하고 나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민심 경청을 했기 때문에 경청에 대한 발표회였고 조국 전 장관 문제뿐 아니라 부동산, 백신 많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문제에 있어서 왜 반쪽짜리 사과냐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과가 아니라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같은 잣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같이 두 개를 딱 맞물립니다. 그러면 국민들 바라보기에는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네 라고 지켜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사과했듯이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사과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우리가 박 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사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사과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사과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대표적인 게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해 전직 대통령 사과를 한 해 만에 뉴스가 뜨거웠을 때 당내에서는 아니 사과란 걸 뭐하러 또 하냐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사과를 하더라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타이밍도 놓치면서 내부 지지층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정무적 실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놓치지 않았고요. 지금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늦춰서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관련된 논란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거고 법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면 이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걸 가지고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냥 큰 그림에서 사과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시킨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하고 사죄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사과의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다리님께서 조국 전 장관 책 출간한 게 사과할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권층 모두 다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합니다. YK님께서 조국 입시에 대한 부분만 사과했어요. 검찰의 소탕작전 같은 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 거죠. 이렇게 얘기했고요. 8948님 조국 이야기 좀 듣기 싫으니까 이제 방송에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소한의 해명은 하겠다고 책을 낸 부분까지는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두주자가 여성 청년 할당제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뉴스를 확 끌고 가는 데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끌고 가는데 근데 구석으로 막 끌고 가면 이렇게 뒤로 끌고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치적으로 이슈를 타게 되는 많은 관심과 주목들을 끌어당기고 있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청년 할당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특히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펼쳐지게 되죠. 네. 저는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바닥부터 다지면서 성장해가는 정치 모델이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병민이 그러고 있다고. 전국에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여전히 그 기초단체에서 20대의 지방의원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28살 때 기초의원 했는데
우리가 피선거권 25세를 20살로 낮춰서 20살 기초의원이 나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자신해요. 네. 그러면 공직선거법 47조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당 한 명의 여성을 의무공천하게 돼 있는데 그게 10년 전 일이고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개정해서 청년 의무공천제 하게 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200명이 넘는 청년 기초의원, 여당도 200명이 넘는 청년 기초의원, 한 500명 정도의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폐지하겠다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요? 네. 당내에서도 반발 많이 하는. 제 생각이 동의해서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요? 우리 당 정강 정책에 이게 못이 박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데려다가 그럼 하지 마. 혼내야죠. 아, 그래도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이거 내 생각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또 MZ세대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내 자유로운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당론에 어긋났다고 야 제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니 청년이 반청년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의원 말이 저는 동의하는데 동의하죠. 김병민 의원 말은 그렇게 당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준석 지금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고 본인의 이제 주장. 선배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인데 선배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본인의 그렇죠. 주장이 강하셔서 그런 얘기죠. 결국은 지금 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저는 김병민 의원 말에 동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러면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할당제를 안 하고도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공정한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벌써 폐지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이거를 이준석 후보가 너무 이렇게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너무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갈등을 만드는 것도. 최지봉 교수님, 예. 만약에 송영길 대표나 네. 대표 후보가 민주당에서 여성 청년에 대한 그 할당제 특혜 없애겠다 이렇게 했으면 네, 난리 나죠.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볼 때 후보 되지도 못해요. 그러면. 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네. 2081님께서 이준석 의원님 중진과의 협상에서 양보로 가닥을 잡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놓고 양보로 후퇴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려면 당대표 혼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충분하게 얘기하면서 특히 네. 젊은 세대가 공정의 기치를 강조하니까 이런 할당제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젊은 층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게 갑자기 선거 때 내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아마 일관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이고 생각이구나. 네. 다만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건 우리 비례대표에서 홀수 여성, 짝수 남성에 대한 남녀 동수를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법이 규정돼 있는. 이게 법에 규정됐어요. 법에 규정돼 있죠. 그럼 네. 이거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공정하게 남성, 여성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4443님께서 김병민 의원님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에 대한 그 주머니 세계 있다고 주겠다고 비단 주머니. 그랬는데 시민들이 듣기에는 꼼수 세계가 있다고 그런 소리로 들려요. 어찌 보세요. 이렇게. 한 이틀 뉴스가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네. 옛날에 장하성 실장이 그만두면서였던가요? 정부가 어려우면 주머니 2개를 열어봐라. 갑자기 또 이런 장하성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머니 2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없다는 하는데. 얘기예요. 이준석. 아니,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이 알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불편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봐도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인 문제와 가족 문제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막아줄 수 있다는 표현하지만 네. 저는 제가 만약에 당에 윤석열 전 총장이랑 함께하는 거면은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처에 대한 장모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만 뭔가 다른 비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기조와 맥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깊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뭐 비단 주머니 3개도 그렇고 그걸 뭐 논란이 되고 지금 이제 검찰이 3년 구형을 했잖아요. 그 장모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 결과,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방어해 준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것이지 이걸 그러면 어떤 형태로는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한 사업적 절차에 대해서 뭔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좀 막아보겠다고 하는 논리라고밖에 안 되는 거고 더 저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엮은 건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먼저 엮은 건 아닌 것 같은데. 7109님께서 이준석 당과 김병민 당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로 새누리당으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얘기합니다. 8019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이준석보다 김병민이 훨 낫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뵐게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희원이 엄마는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됐던 희원이는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에 큰 손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희원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희원이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원이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희원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맑아 햇볕에 의해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이 21도에서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기온을 기록한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 지역만 바다 안개와 구름대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안성의 기온이 오늘 33.5도까지 올랐고 서울 강북이 31.4도를 기록해서 30도 넘는 곳도 꽤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4도에서 8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맑겠는데 남해안과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제주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에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북부 서부와 남해안 수도권으로는 10에서 40mm, 또 제주 지역 30에서 80,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8에서 13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역시 오늘 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또 남해 먼바다, 서해남부 먼바다 쪽 높아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견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과 관련해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손실 보상은 제쳐두고 느닷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 행위의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통제 및 수술실 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빈체로님, 사과 안 하면 사과 안 했다고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하면 그게 무슨 사과냐면서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나 먹어야 되겠네. 네, 8019님께서는 프랑스 마크롱은 결혼, 의원, 장관을 하고 정치개혁을 했다. 영선 당대표, 대표가 아니고 헛대표 쏘다가 말겠지. 야당이 선명하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걱정돼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는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을 버리라는 말이냐 이런 식의 대응을 의미하냐고 얘기하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그런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장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부인을 사랑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더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주진우 라이브 시간에 최민희 전 의원이 오셔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강릉 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들은 이렇게 들어봤으면 그 부분이 뭐 지역 폄하라든가 여성 겸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런데 주진우 방송이 그런 방송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왜 보수 언론은 그걸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허터만 잘라가지고. 아니 최민희 의원의 발언이 약간 또 그거를 찝어서 얘기했는데 결국 문제는 어깨동무가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의 발언 중에. 아니 어깨동무. 근데 그거를 그 사진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나와갖고 이제 왜 그러냐, 그런 정치인들이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뉴스가 커졌던 게 아닌가 하고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가 아니라 어떻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마스크. 근데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은 어디 가서 뭐만 해도 계속 보도가 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냐 안 하냐 여기까지 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당권 선거 기간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죠. 6월 10일 전당대회 전에 움직이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6월 11일까지는. 근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뭔가 조금 긴박하다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조선하고 중앙하고 막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안에 대권주자 중에 강력한 대권주자가 당에 들어온다. 그러면 당대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대권주자만이 보이죠. 예전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권주자가 있을 때가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후보였을 때도 당대표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막 가던 것들이 쭉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입당으로 가고 있다. 어디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정치 행위의 연결성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론가로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국민의힘에. 결국 이제 보수 언론들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대권을 치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제1야당이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 예를 들면 대표 후보 나오신 분들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도 나오죠. 김동연 부총리 얘기도 나오죠. 다양한 형태의 후보들을 같이 다 들어와라. 우리가 거기서 용광로처럼 녹여보자. 나경원 지금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제3지대 얘기 나오고 밖에서 또 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 국민의힘이 나를 계속 주시해서 봐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높습니다.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준석의 국민의힘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뭐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가 쇄신해서 들어오는 건 오케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지금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좀 잠재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본인의 능력으로 잘 조정하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과연 잘 될 거냐는 조금 우려가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건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김병민 의원님? 뉴스가 분산되면 분산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네. 이준석 그렇죠. 전 최고위원은 30대 중반에 젊은 개혁의 기치를 걸고 20대 30대 민심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친한 88년생 장해찬 평론가가 나타나요. 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젊죠. 네. 몇 살 더 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는 갑자기 88년 장해찬은 누구인가? 윤석열 전 총장이랑 뭐 했지? 왜 유튜브를 거기를 통해서 나타났을까? 이러면서 젊음에 대한 민심들이 막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그걸 이준석 전 최고가 혼자 쭉 가져가면서 당대표로 가던 에너지들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권 주자가 이 당에 들어가서 이 당을 쫙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은 전당대회와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고 월요일 100분 토론에서 버스와 열차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버스는 정시에 1,250원만 내면 출발한다. 근데 1,250원은 그 지하철 표값이고요. 네. 버스가 아마 1,200원일 겁니다. 네. 그렇게 내면 정시에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내가 안 들어와도 버스는 출발하나? 이 윤석열 전 총장 들어올 때까지 9월까지 기다리면서 다 같이 출발하자는 또 다른 후보가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맞물려서 저도 요즘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네. 분명한 건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미치고 있다는 거죠. 대권 시계가 대선의 시계가 지금 짝짝짝 돌아갑니다. 그렇죠. 대권 시기가 돌아가고 있고 임성근 전 총장이야 뭐 대선에 출마는 거의 100% 기정사실했다고 보고요. 시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저는 조금 이게 먼저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는 약간 저는 의문이에요. 윤 전 총장이. 그렇죠. 조금 기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당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좀 더 본인이 유리한 환경에서 뭔가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함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존재감이 잊혀지고 언론에서 본인을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결국은 지지율도 좀 빠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접촉을 통해 직접 본인은 나서지 않지만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신 말을 전하게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전략적으로 누군가 이런 조언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방법으로 본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을 입을 통해서 대신 말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면서 본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 끌고 가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이사님이 알아요. 하나갑이에요. 하나갑. 네, 그거 아시네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하나갑 대표. 네. 1402님께서 박 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반의 정치를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있죠. 네, 있죠. 감옥에 계시죠. 9849님 그런데요. 안철수 대표는 휴가 가셨나요? 안 보이나? 요즘 너무 안 보이죠. 네. 네. 맞아요. 아니 얼마 전에 달렸어요. 오늘 메시지 하나 내셨던데. 그래요?
백신 관련해서 메시지인데 네. 기사가 잘 안 되고 있죠. 오케이님께서는 홍카콜라는 국민의힘 들어갑니까? 물어봅니다. 아, 홍준표 전 대표는 혼자 들어온다 그러면 혼자 들어왔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만 윤 전 총장이 들어오겠다면서 다 같이 들어오자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9월쯤에 다 같이 경선하자 그러면 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면 그 홍준표 의원을 받아줄까요? 근데 사실 한 번은 또 받아준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다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바꾼 건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조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선을 그을 텐데요. 네. 근데 문제는 중진들이 그렇게 욕을 했을 때 그건 어느 정도까지 맞고 갈 거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럴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본인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보고요. 네. 그게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지점이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김형진님께서 다루어야 할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제발 부탁인데요. 일반인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좀 그만합시다. 대선 출마하고 나면 그때 해도 뭐 되는데 지금은 제발 좀 다른 보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가 쏟아지니까 그 행간의 의미는 저희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전당대회가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죠. 활기를 띠고 기자들도 바쁘네요. 네. 전당대회 취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누구랑 밥 먹어요? 일단 지금 현재 주자분들은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지역으로 엄청 자주 내려가시거든요. 지역에 있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컷오프 되셨던 네.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그럼 누구를 지지하실 것인지 앞으로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있고 네. 또 워낙 이준석 돌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좀 듣고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 네.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예요?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정감을 과연 당에 줄 수 있을 것인가.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대선 경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기대의 목소리도 좀 높아졌죠? 기대의 목소리는 완전히 이제 변화,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국민의힘 쪽으로 왔다. 이준석이라는 그 상징 때문에. 자, 그런 김민아 기대. 기자가 보기에 네네. 우려, 기대 어떤 쪽이 커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사실 되는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점점. 그런 것 같고요. 그죠? 되는 쪽으로 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조금씩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는 쪽으로 좀 목소리가 몰리고 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9일 남았습니다. 9일. 맞습니다. TV 토론 합동 연설에 계속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 또 나경원 후보는 통합, 주호영 후보는 야권 단일화 이렇게 좀 각자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서 네.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네. 9일 안에 좀 순위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지금은 이준석 후보를 하나 놓고 중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협공하는 모양새예요. 네, 0대 맞습니다. 18의 싸움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은 이제 2등, 3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거의 나주곰탕이라고 누가 부르던데 연합체를 형성해서 나주곰탕. 네, 이준석 때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께서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그게 물론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싶은데요. 쉽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왜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준석
우리 준석이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준석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정말 0선 대 9선이 되거든요. 네. 근데도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정말 현실적인 얘기도 있고 사실 그렇게 당대표를 해서 당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당내에서 준석이 하다가 네네. 아이고 이제 대표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계파 갈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계파 갈등을 나경원 후보가 먼저 입 밖에 꺼냈어요. 아, 유승민계이지 않냐. 예? 어떻게 윤 총장, 김동연 전 총리 다 들어올 이 판에 유승민계인 사람이 당대표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파장이 했는데. 크고 또 여기에 또 동조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꺼내면서 계파라는 거를 나경원 후보가 꺼낸 게 약간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많은 거죠. 나경원 후보야말로 때에 따라서 친이계로 분류가 됐었고 친박계로 분류가 됐었고 좀 이제 양쪽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를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전혀 본인은 계파가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그 얘기를 꺼내니까 맞아 국민의힘 계파당이었지 이렇게 좀 얘기가 돌아가면서 구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강다솔님께서 개혁과 안정감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둘 중 하나를 해야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은 다 써요. 네. 안정감 있는 변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렇죠. 웃기네요, 어려운데. 정말. 네. 그렇죠. 4177님께서 대통령은 옛날 임금인데 타고나야 합니다. 타고나야 얘기하시는데 누가 타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다시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도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코로나 피해로 워낙 좀 피해를 입으신 계층들한테 집중 지원하고 또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도 펼치고 전국민 재난지원까지 하면은 좀 우리 경제가 빨리 정상 그 궤도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도 극복하고 경기도 좀 나아지고 그때 맞물렸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손실보상법이 지금 정리되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이거 꺼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실보상법은 그 집합금지 영업제한 명령 때문에 아예 그 업체들을 운영을 못하셨던 소상공인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달에 이 법안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야는 이제 겨우겨우 같은 마음을 모았는데 네. 정부에서 아직 좀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재정난을 이야기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고요. 근데 원내지도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름휴가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자 야당에서는 또 달콤한 돈 퍼주기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돈 퍼주기 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네네. 그런데 정부가 손실보상법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 문제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게 추산이 어렵고 이거 정산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 이게 또 논란, 형평성 문제 계속 불거질 거거든요. 네, 그걸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여야는 일단은 다 이제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보상해준다. 여기까지는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인데 정부에서 좀 어떻게 입장을 변화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하다가 네. 단식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 손실보상법은 정의당, 국민의힘이 같은 입장을 내고 있어요.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 입장인데 4월 12일부터 천막농성을 했던 의원이 있습니다. 최승재 의원이라고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인데요. 6일 동안 단식을 하다가 어제 이제 건강 악화로 6일 동안 단식하다가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기사로 이 기사는 묻혔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계속 기사화돼요. 그렇죠. 이제 대놓고 기사화 누구 시켜달라. 만났다, 뭐 했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장혜찬 씨라고 시사평론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날 연희동을 방문했던 그 행보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정말로 기사화해달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선 행보가 정말로 가시화가 됐다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였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과외 수업을 받는다, 아니면 통치 수업을 받는다, 사람 만나서 뭐 무슨 분야를 마스터했다, 뭐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나 뭐 안보, 국제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뭐 정순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등을 만나서 뭐 노동,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 관련돼서 대선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또 건축가 출신이죠. 유현준 홍익대 교수를 또 최근에 만났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입당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이게 수업 받아가지고 과외로 이거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모종림 교수라는 분은 왜 만났습니까? 네, 어제 도시재생업체 어반플레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요, 뭐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모종림 교수랑 뭐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녹이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네. 그 장예찬 씨가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30대인데 이제 그분과 같이 이제 다니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뭔가 청년층을 좀 포섭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유튜브로 사실 진출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김병민 위원이 아까 분석하기는 이준석만 청년이냐, 다른 청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성권님께서 나주 옆에 사는 국민입니다. 왜 하필 나주 곰탕입니까? 좀 멋있게 합니다. 아무튼 국힘당 변화에는 지지합니다. 제가 현재 지지하는 당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민초들에게 유익하게 변화한다면 언제든지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3091님, 윤 총장이 벼락치기 하면 성적이 나올까요? 대선이 뭐 이렇게 과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9993님께서 미래는 모릅니다. 당장의 서울시장 후보 다들 나경원 될 듯 당연한 듯 언론에서 받아들였는데 오세훈 후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합니다. 미래는 모른다고 합니다. 8166님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되면 당대표 비서실장은 누가 할까요?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그거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602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호사가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여기 변호사 용어로는 복대리라고 하는데 네. 저는 특별 손님 복대리인 줄은 모르고 왔는데 여기 특별 손님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거 복대리구나. 그래요? 일회성인가 하면서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야. 모든 방송에서 네. 패널에서 한번 오잖아요. 네. 곧 기회입니다. 아, 기회군요. 진행자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휴가를 가잖아요. 그
땜빵이라 그러죠. 아, 여름이 다가오네요. 데리러 간 사람이 잘하면 제작진들은 뭐 그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지훈이 잘 알아요. 네. 박지훈 변호사 재판 안 하고 방송 네. 너무 많이 하거든. 저는 절대 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계속 들었거든요. 재판 5분 전. 아, 그러셨어요? 시작할 때 음악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경쾌하게 시작하는지 저는 참 센스가 대단하다. 제작진 사랑해요. 아우 정말. 네. 청취자분들도 이 음악 센스부터 완전 귀를 쫑긋하실 거예요. 자, 오늘의 재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군 성범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재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박지훈 변호사가 이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좀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래요. 네. 사실은 군형법에 군인 간의 성범죄를 이제 만들어서 네. 가중처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성범죄 근절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의 문제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뭐 예. 최근에 그 심각했던 사건이죠. 공군 그 여군 중사 그 극단적 선택했던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적인 어떤 지휘관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이것을 회유하거나 했던 이런 그렇죠.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 성범죄가 딱 터졌어요. 터졌는데 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자꾸 은폐하고 압력화하고 그렇습니까? 이건 성범죄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부대의 부대장이고 지휘관이라면 이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등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 지휘 책임을 지면 진급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은폐합니까? 그래서 좀 참아라.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방역수칙을 위반해버렸어요. 예. 회식을. 사실은 회식하지 말라고 안 했어야 되는데 회식을 했고 방역수칙 위반했는데 더 나아가서 강제추행까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어느 게 큰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방역수칙 이 부분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그 더 컸던 사건들을 지금 회유하고 압박했던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건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기도 네. 하고요. 주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달리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임 소장님 인터뷰하신 것도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시스템이 있는데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렇죠.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것을 반드시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미 다 있어요. 매뉴얼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도록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진짜 필요하다. 이건 책임지는 것이. 그렇죠. 네. 시스템이 사실은 더 잘 갖춰져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군인의 지휘 및 군인의 복무 및 지휘에 관한 법 기본법이라는 군인 지휘 기본법이 있는데 네. 그 법에 따르면 성범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네, 신고 안 하면 지금 처벌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가 똑같거든요. 어린이의 학대 사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의료 종사자들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법들은 많이 정비를 하고 있어요.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근데 말씀처럼 정비를 해놨는데 안 따르고 있으니까 어쩝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박선봉님께서 인간이 멸종하기 전까지 성범죄 안 없어져. 사후 처리와 관리 중요합니다 얘기했고요. 1358님이 회유하고 압박을 가한 놈은 무조건 옷을 벗겨라 얘기하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이 군인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식이 들통나는 게 더 괴로웠다면은 아예 정말 옷을 벗겨라. 그러면은 옷 벗고 회식하라고 하세요. 매일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날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어떤 시스템만 가동시키면 된다. 그러니까는 뭐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한테 회유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전출을 희망해서 나갔는데 또 거기서도 또 마치 문제 있어서 나온 것처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정말 오랫동안 저도 이제 국방부 인권과에 근무를 했고요. 이거를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희롱이나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나 방침들을 계속 만들고 이게 발생했을 때 즉각 분리하고 즉각 보고하고
즉각 처벌하고 조치하고 그런 지침들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기재에 그 문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1990년대, 80년대 있었던 그 문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정호님께서 지휘 책임으로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고를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사고과에 사고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잘 처리하면 좀 평가를 해주는 사고 처리를 잘하게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네요.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그런데 사고가 안 난 사람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게 그렇죠. 진급 시스템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군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네. 성범죄만큼은 민간에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네. 만들었던 규정 중에 하나. 이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 보호관들을 두면서 그 부대 내에 한 명씩 두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부대의 어떤 지휘 체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하라고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군에 맡겨놓을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밖에. 네, 아예 밖에 두는 방법도. 그 방법이 가장 그나마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 좋은 판결인 것 같습니다. 고희정님, 서욱 장관은 그런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도 못하고 처음에 공군 검찰단에 사건을 조사하라고 했답니다. 이 부분 말고 민간에 이제 군 내부에서 개혁과 자정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 가기 전에 교통정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날이 참 더웠죠.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도로에선 유난히 고장난 차 소식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송대 부근 1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어서 뒤로 도리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3km 구간 지나기 더 어려워졌고요. 더 가서도 노지 분기점부터 자유로까지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기흥에서 수원 사이 더딘데 수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판교 분기점 부근과 달래내부터 반포 쪽 교통량도 꾸준합니다. 서울 시내 퇴근길에서 가장 빠르게 교통량 늘어난 곳 공항 쪽 올림픽대로인데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필요하고요. 일산 쪽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을 지난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 반대 수서 방면 수서 초등학교 부근 3차로에선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상조님께서 문제는 군에서 판사, 검사, 경찰이 다 한 부대장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해야죠. 다른 조직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항상 문제됐던 거예요. 사단장 밑에 판사는 없지만 검사가 있고요. 군사 경찰이 있고요. 인사참모가 있고요. 지휘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분리해서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 기회에 좀 바꾸면 되죠. 이번 기회에 개혁하면 되죠. 사법개혁 일환, 검찰개혁 일환이긴 한데 네. 그 민간 개혁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권역별로 하는 걸로 네.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이번에 해야죠. 몇 걸음 가야죠. 이번 기회에. 6663님께서 군 헌병 출신입니다. 군대는 사고가 나면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입 닫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들은 좀 낫습니다. 특히 일반병들 진짜 불쌍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게 군기, 극기 하고 이거 인권 침해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참아라고 합니다. 정신력으로.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다음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나요? 그렇죠. 아마 6월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상당하게 증인들이 채택이 돼 있고요. 네. 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또 피고인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 지금 공판 횟수가 8차례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네. 아마 7월 이거 왜 얘기하냐면 휴정기가 7월 말 8월 초거든요. 휴가 간다고 한 주씩 휴장은 갑니다. 뭐 네. 이거는 그때는 뭐 이재용 부회장 휴가 가는 건 아니고요. 네, 판사님 재판부 휴가를 가니까 그렇다면 7월 말까지 아마 8번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이 재판이 당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뭐 만남에서 어떤 문제, 뭐 사실은 승계가 문제가 되느냐, 이 승계 이슈가 있었느냐, 뇌물이냐 이런 게 쟁점이 돼서 불똥이 여기까지 튀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들여다보다가 삼성 바이오 회계 분식회계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이렇게 차례로 되면서 이거는 승계 문제가 전면에 떠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 국민들께서는 아니 재판 다 받고 지금 형 살고 있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왜 또 재판이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건 뇌물 사건이고. 딴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아니 사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마치 보도를 보면은 뉴스 보도를 보면은 다 끝났는데. 네. 8.15 사면이 나올 것만 같은 정말 임박해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예요. 3.1절인 3.1절, 초파일은 초파일, 어린이날 뭐 다 하지. 어묵충일도 하고. 사면이 될 수 있는 날 근처만 되면 보도가 되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이 사건이 8월 15일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네. 또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오늘 대통령과 뭐 재벌 총수들이 뭐 점심을 먹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종료되지 않아서 사면 대상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 그거거든요. 네, 그대로. 한 사건은 확정이 됐지만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사건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1심도 꽤 걸릴 거고요. 네. 1심에서 예컨대 쌍방은 무조건 항소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꺼내는 논리는 뭐냐면은 확정된 사건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판받는 거는 무죄 추정 원칙 아니냐. 그렇죠. 뇌물죄는 확정됐으니까 얼른 사면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이런 논리는 사실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확정된 사건만이라도 사면을 해줘라 이런 논리는 굉장히 심각하다. 사면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의 어떤 비상, 특권, 특정한 어떤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판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 끝났다고 사면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살고 있는데 이 사람까지 살리는 거는 너무 많이 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하나 끝나서 이건 사면하고 하는 건 계속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누구를 위해서도 그런 논리를 개발한 적이 없을 텐데 이거는 참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신박한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태건 지키님께서 이재용 부회장 형기 마치는 날이 언제쯤인가요? 물어봅니다. 형기를 다 마치면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 정도로 요 사건, 이미 받은 뇌물 사건은 7월로 보이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최소 5년 나올 것 같고요. 유죄가 되면. 그럼 거기서 또 5년 더 해야 돼요. 네. 유죄가 된다면. 네. 무죄가 되면 뭐 내년 7일 끝나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1년 지난 후에 다시 5년 아니면 최소 3년 정도는 한다는, 그럼 그때 가서 사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나오더라도.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큰데요. 훨씬 크죠.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재판이죠. 네. 이 얘기는 자본시장법 위반은 뭐 형 자체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이 처벌이, 이 판결이 굉장히 중하고 어떨 때는 솜방망이에요. 주로 돈 있거나 빽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 시리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요새는 다 비난을 받는데 4번이나 음주운전을 했어요. 삼진아웃 정도가 이런 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삼진아웃을 넘어서 4번을 했는데 또 집행유예가 됐어요. 이거 어떤, 이 판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납득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분 누구야? 이 씨예요? 아니요. 윤 씨예요, 그럼? 그런 건 아닌데요. 인명피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법원에서는. 네? 그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딱 1회만이라도 실형이 선고가 바로 됩니다. 예? 그런데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러면은 사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그 말도 맞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뭐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참 이걸 비판하면 저희도 변호해서 빼내는 게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음주운전 4번 한 사람이 변호사님 저도 좀 살려주세요. 저는 어렵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구속만 막아주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것 같아요. 여기 판결문 보면 그게 있어요. 저희가 썼던 것 중에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변호사를 잘 썼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 말이 이거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저는 그렇죠. 그 뜻을 좀 반대로 써놨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혹시나 가족과 사회 사이가 좋으면은 다 풀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비싼 사람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가족이 사줬구나. 자기가 하기 어려우니까요. 지인들 선처 호소는요 100명 다 합니다. 네. 100명 다 해요. 절대 이거로 집행유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나가면은 그런 거 내면은 깎아주는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진짜 이분이 그리고 게다가 또 도주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비록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도주했어요. 예,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고서는 도주를 했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조치 도주죠. 네. 그런데 이런 분을 그냥 무단히 집행유예를 또 내줬다. 이런 거는 진짜 재판부에서 음주운전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야지만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샤랄라퍼니님께서 개떡 같은 소리 아닙니까요? 판사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합니다. 조현수님 판사가 사람을 죽일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최유신 판사입니다. 최유신 판사님, 전 이 판사님한테 판결 받고 싶어요. 재판 받고 싶어요. 음주 하시려고요? 아니요. 음주는 저는 술을 안 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판사로 임용됐나? 이름이 똑같네요. 네, 아무튼 아니겠죠.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이 법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좀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형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 하는데 4번 정도 했는데 집행유예다. 좀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주운전은 무조건 반복된다예요. 무조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최근에 박사방 아동 청소년 음란물 1000개 넘게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집행유예를 더 좋아해요. 벌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집행유예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돈도 안 내고 나는 자유를 찾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일단은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긴 됐어요. 네. 그거 이전에 차량물 소지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전에 부분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 떼내니까 남아있는 범죄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집행유예 판결이 된 게 아닌가. 초범이어서 그런가요? 한편으로는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새롭게. 그전에는 아예 처벌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를 첫 사례인데 이거를 실형으로 내리기가 부담스러웠다. 초범인데 이거 적용이 이 사람을 기준으로 그전 거는 무죄가 나오고 후에 거는 또 유죄를 때려야 되는데 유죄를 내리면서도 이게 실형을 내리기는 법원이 부담스러웠다라고 보여져요. 법원 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이러면 자꾸 법을 악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집에 돌아가서 이 사람이 나는 자유다 얘기할 텐데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요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판결은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이에요. 네. 주거 침입죄가 지금 이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성적 접촉을 위해 침입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죠. 집행유예 벌금 나옵니다. 주거 침입 중에 어떤 성적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했던 성폭법으로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단순 주거 침입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남성이 여성이 혼자 사는 곳에 들어갔을 때 뭐하러 왔대요? 뭐하러? 술 한잔 인사하러 온 건 아니겠죠. 술 한잔 하러 가자고 합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요? 네. 아니 심지어 여자가 처음에 집에 들어와서 인기척을 못 느꼈다가 좀 있다가 한참 후에 인기척을 느꼈다 보니까 술 한잔 하러 가자. 누구세요?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네, 충분히 성적인 어떤 목적을 우리가 추단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그것은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해서 예측이 단순 주거 침입으로 이제 단순 주거 침입이면 가중하게 처벌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를 자기가 이제 들켰잖아요. 자기 집에서 발견했어. 네. 그랬을 때 이 여자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마치 터치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거는 성적 목적 바로 인정됐겠죠. 그런데 가만히 서서 술 한잔하러 갑시다. 이거는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으면 걸어왔으면 이게 목적이 이게 말이 걸어왔으면 유죄고 이거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건은 아니고요. 이렇게 변호했으니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형 법정주의니까 네. 성적 목적에 침입이 돼야지만이 그 성폭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던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변호사들이 보더라도 좀 과한 주장인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단순 주거 침입이 되고 벌금 처벌이에요. 겨우. 벌금이요? 아니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집에 모르는 남자가 왔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에 갈 때마다 무섭죠. 전 남자잖아요. 네. 여자도 그렇고 다른 남자가 들어오면 저도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집이 편안하고 쉬어야 되는데 나의 공간인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어요?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남자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자기가 무서워요. 등치 좀 좋고 이런 여자가 딱 들어와 서 있어. 그럼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워. 등치 작아도 등치 작아도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이래 되죠. 당연히. 그렇죠. 침입이잖아요. 침입.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아무런 그럼 뭐하러 판사님은 그러면 그 남자가 뭐하러 들어왔답니까? 토론하러 들어왔답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성적 목적의 침입이 발현되진 않았다고 본 겁니다. 발현 안 되면 뭐하러 왔겠어요? 뭐 훔치러 왔거나 강도가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속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딱 보여지는 행동, 그거로 추단될 수 있는 고의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다른 사건에서는 엘리베이터 공동 현관 있잖아요. 거기 침입해도 주거 침입이거든요. 네. 그렇게 침입을 했는데 이게 8개월 동안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 여자가 사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에 침해된 정도가 약하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벌금 300만 원. 네. 판사님이 부인이나 아니면 딸이 비슷한 범죄를 겪었다고 했으면 아마 무기징역 내렸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정형이 되지가 안 됩니까? 네. 양형에서 안 됩니까? 양형 기준이 아니라 법률형에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너무 손방망이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변호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조금 더 법률을 좀 바꾸든지 판례를 좀 바꾸든지 좀 그런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 주거 침입으로 벌금 300만 원입니다.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300, 200, 250 이 정도. 그죠? 오늘 진짜 손방망이 처벌 시리즈 특집이라서 마음껏 분노 폭발 아주 그냥 분노의 한판이네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주거 침입. 참.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뒤에 말씀드린 8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공동 현관에 들어왔던 사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까지 지금 다 통과됐고요. 네. 지금 시행되니까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벌이 강력하게 될 것이다. 7333님께서 화가 나서 라디오를 못 듣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괜히 화를. 그러니까 신희준 변호사 처음 왔는데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 2081님 스포츠에서 심판의 오심을 판별하기 위해서 비디오 분석합니다. VAR 하지 않습니까? 판사도 판결의 오심을 판별하는 견제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2심이죠. 그게 2심입니까? 3심이 있고. 네. 1315님 판사님들 좋은 머리로 너무 많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법이야죠. 법이 상식이고.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을 몇 번 돌릴까요? 얘기합니다. 김석중님께서는 다 필요 없고 개작도 용작도 두 개만 갖다 놓고 재판하자. 포청천이죠? 네. 개작두는 평민이고요. 용작두는 귀족을 상대로 안 돼요. 작두는 안 돼요. 네. 귀족 목달. 아이고 안 됩니다. 재판 5분 전 박지훈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I still myself.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영국 백신 위력 발휘했다. 코로나19 사망자 0명 기록.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나라였어요. 12만 7천 명이나 죽었어요, 코로나로. 근데 지금 백신 접종이 성인 인구의 절반을 맞으면서 지금은 코로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해 3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어제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 날. 이거 코로나 백신 때문입니다. 아니, 코로나 백신 접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확진자는 3,000명 넘게 나왔어요, 영국은 아직도. 그런데 코로나 백신 맞고 이 사망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은요, 옥스퍼드대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효과를 보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이렇게 영국에서 효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맞고 싶다. 낀 세대 4050 고령층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맞고 30대 얀센 접종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뉴스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40대 50대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저 2세대인데요 빨리 맞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불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맞는다고. 4050이 먼저 맞아야 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쓰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해야죠. 기자님, 세대 갈등만 그냥 나열하고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댓글에 달렸습니다. 다른 댓글은요, 4050 먼저 맞으면 2030 소외고, 20이 먼저 맞으면 30 소외고, 50이 먼저 맞으면 40 소외고. 아무튼 기사 쓰기 쉽네요. 남녀 가르고 세대 가르고 갈라치기. 참 백신 이제 수급도 괜찮고 불안도 좀 줄어들고 잘 맞고 있는데 이 세대로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세대 주사를 막팍 놓습니다, 언론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가족 구하려 1시간 헤엄친 7살 소년.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갑자기 물놀이를 하다가요, 갑자기 급류가 생겼어요. 원래는 잔잔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류가 생겨가지고 오빠 체이스는 7살이고 동생은 4살인데 남매가 쓸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에 뛰어듭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살짜리 동생 딸을 구하려고 이렇게 갑니다. 오빠 7살짜리 체이스가 맨몸으로 근데 1시간을 헤엄쳐가지고 강가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화를 빌려서 구조대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구조대가 아빠와 동생을 구했습니다. 7살 소년이 이 가족을 구했습니다. 개헤엄으로 헤엄을 치다가요, 힘들면 지치지 않기 위해서 배영 자세로 물에 떠서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살짜리 꼬마가 가족을 구했습니다. 인류 최초 수심 1만 미터 해저 탐사. 플라스틱 쓰레기 발견. MBN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3번째로 깊은 해구인 필리핀 해구, 인류가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수십만 미터가 넘는 1만 미터예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탐사자 눈에 가장 먼저 띈 게 뭐게요? 흰색 물질이 떠다니고 있어서 이 깊은 곳에 해파리가 있구나, 해파리야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플라스틱이었대요. 많은 쓰레기가 1만 미터 해저에 있었답니다. 플라스틱, 바지, 셔츠, 곰인형, 포장, 비닐봉지 많았다고 합니다.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오염에 노출됐는지 세계에 알릴 책임이 있었다고 인류 최초로 그 심해를 탐사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곡입니다. Into the Unknown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겨울왕국 2